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디지털 전략본부장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에셋 관련해서 저희가 리서치 보고서를 매월 발간하고 또 크로스앵글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의 주제는 디지털 자산업계 메인스트림 진출이라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지금 산업의 생태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또 이 채굴하는 채굴 업체들,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결제와 금융회사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글로벌리 형성되고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주요 사항들만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크로스앵글의 김준희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팀 한종석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기관 투자 참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사실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요. 네. 지난 5월부터는 참 안타깝게도 큰 폭락,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조성세가 지속되면서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계가 정말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올해 주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몇 가지 좀 회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올해 가장 기억에 나는 뉴스라고 하면 1, 4분기에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상장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4월이죠. 세계 최초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됐던 일이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었던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상반기에 어떤 뉴스가 좀 기억에 나시나요? 제일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된 리서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 결국 도입이나 이제 그런 적용되는 그런 분야를 얘기를 했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테슬라와 이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의 시장 참여가 중요한 마일스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1, 4분기에 테슬라가 자기 자본으로 1.7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요. 또 2분기 때는 이제 이제 물량의 한 10% 정도로 이제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대가 한 3만 불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매입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고 6만 4천 불 그때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원래는 단순히 이제 이걸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 노드도 돌리고 있고 이것들을 결제에 활용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테슬라 구입할 수 있게. 그렇죠. 차량을 구입할 때 결제를 받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철회했어요. 철회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중국발 리스크와 더불어서 조정이 많이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을 때 이제 ESG 리스크를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있고, 또 카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가 되게 친환경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채굴 관련된 이런 에너지가 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활용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고려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테슬라나 앨런 머스크를 두고서 이제 사실은 배신자다, 이제 제발 나가라, 이 업계에서 나가라, 이제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반면, 그의 이제 시장 참여를 이제 반기면서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메인스트림 어댑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극복되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ESG잖아요. 네. 사실 이런 하나자산 운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ESG를 가치를 이제 걸고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형성을 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담론을 형성했다,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어디로 튈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가격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앨런 머스크의 트윗 같은 것들이 저는 어쨌든 테슬라의 이 시장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그 ESG를 다룬 이유 자체가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의 에너지 소비가 높은 부분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가버넌스들이 그 문제들을 다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그때 소개했었는데 갑자기 한 날 뒤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사실을 몰랐다가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트위터에 그런 발언을 좀 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좀 혼탁하게 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억원을 자꾸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도지코인 뭐 이런 이슈도 있었죠. 네. 사실 알트코인으로 많은 미래 세대들이 투기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좀 경솔한 발언들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건전한 시장 발전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부정적인 역할을 크게 했던 그래서 상반기에 진짜 그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저희가 다음 달 7월달이죠. 그때 이제 B 컨퍼런스라고 뭐 스퀘어의 잭 도시라든지 아니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티 우드가 나와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인스티튜션 그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어덕션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제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관련된 트위터를 이제 잭 도시가 올리니까 앨런 머스크가 또 답변을 달았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이제 답변을 달았는데 잭 도시가 야 그럼 나랑 한번 토론을 해보자, 나와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오케이를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또 그 관련된 이제 토론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되게 이제 주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본론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디지털 자산 업계의 성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 6페이지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준호 대표님이 좀 퀵하게 한번 지난 역사를 한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단 뭐 가격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뭐 10년 전에는 피자데이가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나에 0.1달러. 많은 분들이 왜 난 그때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피자 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데이를 거치고 나서 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2017년, 18년 붐이 오기 전에도 뭐 비트코인 파운데이션, 1차 반감기, 중국은 이미 한번 했었고, 당시 크립토계에는 어마어마한 이슈였었던 이제 마운트 곡스 그 거래소 해킹 및 파산과 같은 일들은 그대로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시장들이 이제 뜨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1000불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CME의 BTC 선물 상품이 나오고,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참여가 일어나고, 테슬라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가장 최근에는 말씀 주셨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되는 것까지 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화나 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하반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사실상 시장에 관심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조정 없는 거침없는 상승을 해왔었는데,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말씀 주신 그런 일론 머스크 사건도 발언도 있었지만 사실 중국발 채굴이라든가 거래소라든가 이 교육 모든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그리고 좀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요 어떻게 보면 G7 뭐 G10 국가들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좀 종조하면서 가버넌스를 좀 만들어가고 규제 환경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한순간에 모이면서 네네. 사실 가격이 조정해야 될 타이밍에 그런 어떤 규제적인 이슈들도 모이면서 사실은 이제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또 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기간적으로 보면 뭐 불과 한 2개월 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기간 조정의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자산 팀 만들고 관련 리포트를 내면서 작년에 또 블록게임 같이 하면서 네. 이 가상자산 업계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투자를 하시는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디지털 자산 리포트를 만들자라고 의기투합을 했던 작년 연말에 의기투합을 하고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투자 권유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심판 없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맹목적으로 이 시장에 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그때 공감했었고 그래서 조금은 금융기관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있던 크로스앵글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네. 또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학습하면서 네. 정보를 좀 습득해 나가는 그래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좀 정착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아직까지 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큰 또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코인 얘기만 좀 드렸었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만 드렸지만 오늘은 한번 이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계의 메인스트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글로벌 거래소 그리고 이제 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탄생부터 제일 일찍 존재했었던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300개, 제 생각에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뭐야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그냥 알려진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이제 3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그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등 아시아 지역에 꽤 많은 부분이 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권도 이제 많이 있는 규모로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큰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었을 때 이제 뭐 코인베이스가 어차피 거래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에요. 그 기존에 이제 증권사 이제 한국 KRX 거래소에서 하던 것처럼 자산을 거래를 시켜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장의 이제 등락과 그 변동성과 함께 커온 사업이고 저희 이제 8페이지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근데 이제 증권사들도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높았었죠. 그렇죠. 계속해서 경쟁이 과다되면서 네. 수수료로 인하면서. 네네. 근데 아직 뭐 아시다시피 크립토는 훨씬 더 초창기 시장이다 보니까 수수료는 뭐 기존 증권사들에 비해서 뭐 몇 배에서 뭐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매력적인 뭐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게 매력적이라는 게 되게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수수료율이 높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증가돼서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커지고 또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더 거래 대금이 커지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수수료 수입들은 급증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것도 네. 그쵸. 이 네. 가상자산 거래소의 또 다른 특징이라서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네. 진입하고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사실 뭐 사람은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니까 네. 잘 땐 자고 그 쉴 땐 쉬어야 되는데 네.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폐인되기 딱 좋은 투자 방법도 그렇죠. 쉬지 않는 네. 거래소의 영향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소 자체가 계속해서 인가를 받고 또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들도 경쟁적으로 낮추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고 소위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이나 또 거래소나 협회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감독 당국이 존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상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KRX라는 거래소 그 증권사들이 출자한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거래소에서 네. 사실상 상장 심사를 하고 네. 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관사로서 듀디리전스를 하고 네.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로펌이나 다 붙어서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실사와 내부 통제 기준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적정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를 네. 분석하고 사실 공모가라는 것들이 기관의 수요 예측 통해서 또 공모 청약을 거쳐서 상장이 되어지는데 네. 이 크립토 거래소는 이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산업도 급격히 팽창을 하는 만큼 사실 시행착오를 겪거나 차분히 어떤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었었고 뭐 크립토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업계를 보면 KRX 혼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네.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증권사가 있고 예탁원이 있고 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들이 검증을 해주고 뭐 또 관련된 법령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 혼자서 돌아갈 수 있는 산업은 아닌데 이제 거래소 위주로 급격하게 한쪽이 성장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에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부작용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존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알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증권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소와 코인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좀 투자자들이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네. 인지가 되어지고 네. 또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조금 좀 만시지탄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시장이 효율화되고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제 유가증권 거래하는데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거래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그게 높았는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역시 그러한 흐름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래 수수료 장사하기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양성화되고 그리고 또 규제가 강화되고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과 같지는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을 보면은 단순한 이제 그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이제 사업을 진출을 해서 새로운 이제 매출원들을 이제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주호 대표님 이렇게 보시면 어떠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확장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가 거래소 말고 또 뭘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코인베이스가 상장되면서 그 코인베이스의 어떤 사업 모델이 향후 이제 거래소들이 취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또 벤치마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보시면 사실 다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닐 거예요. 다 현재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었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전문적으로 하나씩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이제 크립토인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서 하나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거를 넘어서서 송금 수수료, 보관 수수료 같은 수수료 비즈니스가 있고 상품 측면에서 조금 다양화된 측면 선물 시장 같은 것들이나 마진 거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랜딩 수익 그리고 뭐 페이먼트 지급 결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관계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뭐 ATM은 조금
요즘 궁금하긴 해요. 이게 디지털인데 왜 ATM으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들은 있는데 뭐 여전히 어쨌든 기존에 존재했었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오히려 이 업계에서 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 확장 측면에서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건 역시 기존의 이제 주변에 서비스만으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데 주변에 이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정책, 제도 아니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규제부터 또 부차적인 서비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넘어서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게 이제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도 되게 많고 정보의 퀄리티도 좀 다양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의 일종의 표준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코인베이스의 그 어떤 그 공시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코인베이스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리테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도 이제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일반 투자자의 그런 비중은 뭐 한 4,300만 명 정도 되고, 근데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7,000개의 기관을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수치고, 네. 또 전체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예를 네. 들어 18년도에는 이게 한 17% 정도밖에 안 됐고 대부분은 일반 투자자 리테일이었는데 19년도에는 이게 57%까지 늘어나고 20년도에는 62%까지 늘어나요. 네. 아마 이제 21년에는 이게 조금 더 이제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단순히 지금은 뭐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걸 중개 수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들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또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든지 뭐 랜딩이라든지 커스터디라든지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면은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이런 이제 상장 기업이 되면 이제 에코티 리서치 부서에서 이걸 커버리지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이제 이런 주요한 IB들이 이제 커버리지를 가져가기 시작했고 뭐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가격이 한 뭐 200불 중반에 형성이 돼 있어요. 250불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370불까지 갈 것이다. 뭐 300불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조금은 낙관적인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는 보고서들이 좀 있고 보면은 재밌습니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코인베이스가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 정도 돼요. 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가 가진 ICE 그룹, 그리고 이제 나스닥 운영하는 나스닥 그룹 이게 있는데 나스닥 그룹보다 이게 시가총액이 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그룹이 지금 한 30조 정도 시가총액이 있고, 그리고 또 뉴욕 증권거래소 가진 이제 IC 그룹이 한 뭐 75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코인베이스가 한 60조 정도 되니까 그 중간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고, 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코인베이스의 P 주가 순이익 비율은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지금 시장에서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성장주에 대한 이제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게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나스닥이나 이제 그런 뉴욕 증권거래소를 PE를 비교를 해보면 한 30배 정도 남짓한 수준.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가 굉장한 그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이거의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코인베이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한국에는 뭐 상장된 거래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거래소가 되게 많은데 한국 쪽 트렌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영업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뭐 좀 어떠한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지 조현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본부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에 일단 코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4대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거의 한 400개에 육박하는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그걸 제외하는 그냥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까지 하면 약 800개 코인이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국가 규모나 이런 것들 비교해서 아주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뭐 그 중섭장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코인베이스 살짝 독주 체제라고 그렇죠.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비싸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들이 있고 또 코인원 코빗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뭐 고팍스를 비롯해서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계속 이제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특허법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실명은행 계좌를 받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디인가 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한 건 기사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뭐 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될지를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위가 이제 제 소관부서, 주관부서가 되면서 어쨌든 그 제도권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 코인베이스와 또 다른 차이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위에서 얘기했던 마진 거래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현 예탁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아직은 현재까지는 뭐 상장 이후의 거래가 이제 대부분의 사업 모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역사가 길지도 않잖아요. 네. 이 지금 말씀드린 그 4대 거래소라고 해봐야 주로 한 2017년 또 18년 그때 이제 만들어진 회사가 많고 특히 이제 탑4라고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의 상장과 그 거래를 통해서 사실 이제 발전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이제 수익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개인의 그런 어떤 트레이딩과 또 ICO한 기업들의 상장을 통한 사실 이제 수익 이게 또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합법적인 틀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조금은 좀 불법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상 법의 사각지역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번에 특검법 시행과 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뭐 밝혀져야 될 것들은 좀 밝혀지고 또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공정하게 바로잡으면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자정입니다. 수많은 수익을 거둔 거래소가 스스로 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제는 이제 이 문제가 뭐 400만인지 500만인지 뭐 얘기는 많지만 이미 국민의 상당수가 특히 또 미래 세대의 상당 부분이 이 시장에 참여해서 사실상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소 비즈니스가 사실 수익성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 거래소와 같은 이런 비즈니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회사가 왜 라이센스 비즈니스냐 그 자체가 사실은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기득권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어떤 우리 개개인의 민간 혹은 개인들이 사실상 합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기득권 중심의 어떤 불법이나 혹은 탈법이나 혹은 불공정이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철학과 기술인 만큼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초심, 그런 어떤 철학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거래소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그 채굴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채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가상자산 채굴이 개인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진입장벽이 낮았고 개인의 PC로도 이걸 쉽게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피자데이 같은 이제 그런 시기에는 진짜 개인이 뭐 CPU 가지고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뭐 GPU 몇 개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쉽게 이거를 얻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 산업화되고 좀 대형화되고 이게 기업화됐던 것이 13년, 뭐 14년 요때부터 중국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요것들이 채굴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채굴기도 점점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CPU에서 시작을 했다가 GPU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죠. ASIC, 이 채굴만을 위한 이 반도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나노 경쟁 요것들이 또 채굴기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계속 그 채굴기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국의 어떤 그 규제로 인해서 이 채굴기가 업그레이드되고 여기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쓰이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의 보안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해시레이트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해시레이트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이 해시레이트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네트워크의 보안력이 강건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굴업자도 굉장히 이제 그 이쪽 생태계에서 중요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중국에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중국이 원래 사실은 뭐 ICO 규제라든지 뭐 금융기관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는 많았는데, 저는 이제 좀 채굴까지 건드리는 거 보고서 좀 이건 좀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채굴자들이 이제 채굴기를 다 끄고 이것들을 더 해외로 보내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런 트렌드.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몇 번째 보고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보면서 그때 채굴의 현황을 보면 80% 이상이 사실 중국계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해킹이 어렵다라는 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채굴업자들이 담합을 하면 이제 뭐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던 측면에서 그런 리스크가 사실 굉장히 존재했었던 거였고요. 이번에 이제 이걸 계기로 뭐 아까 뭐 ESG 측면에서 에너지 소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결국에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성격인 탈중앙화 되어서 권한이 분산이 되고 채굴업자들이 분산이 되고 하는 것들은 해시레이트과는 또 별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보안성이 강해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채굴업자들이 더 다른 국가들로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다양한 노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채굴업자들이 그 분산되는 굉장히 이제 좋은 생태계를 위한 건전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계기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결국 뭐 채굴업자들의 뭐 이동에 따라서 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는 악재로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업계의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지금 가장 반사 이익을 얻는 주체가 사실은 북미 쪽에 있는 채굴풀이라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채굴 관련된 기업을 좀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실제로 이제 채굴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중국 기업도 있지만 이제 미국 기업들. 네, 그렇죠. 주로 캐나다 지역에 있는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채굴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그 채굴에 직접 참여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이 미국, 캐나다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중국계 그쪽 마이닝풀 점유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가 이제 채굴기를 끄고 이제 해외 이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되게 황금 같은 기회죠. 여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다, 이게 기회다 이러면서 조금 해시 점유율을 이제 높여가려는 그런 좀 시도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ESG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비트코인과 ESG 리스크에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E잖아요. 환경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여기에 언급된 이 라이어 블록체인이나 하이브, 마야톤, 갤럭시 데이터 이런 애들이 다 상장 기업이에요. 그럼 보면은 이제 관련된 공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회사의 주요한 미션 중에 하나로 ESG를 다 걸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채굴풀을 운영하는 장소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 지역에 위치해 있고, 수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ESG 리스크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한 그 미션으로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도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생태계가 그 거래소들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고 기본이 다양화되는 것들, 그리고 참여자들도 다양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제도권들도 이 거래소나 이 관련 생태계에 대해서 규범을 좀 더 그 공고히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는 한 일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말씀 주신 대로 이 채굴 시장 내에서도 중국이 어떠한 이유로서든 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채굴 업체들을 이제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내 영향력이 그동안 사실 큰 부담이었는데, 그렇죠. 예.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북미 지역으로 채굴 시장의 어떤 비중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ESG 관련한 이슈에서도 조금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채굴이 되는, 이렇게 조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은 조정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생태계 내의 어떤 각 주체별로 긍정적인 좀 변화가 그쵸. 일어나는 그런 또 계기도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ESG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짐에 따라서 북미 쪽에 이제 이런 상장 기업들 주로 상장 기업들로 이제 구성된 채굴업자들이 연합을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협회, 그러니까 채굴 협회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은 주로 이제 북미 쪽 채굴 기업과 또 여기가 이제 최근에 이것도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앨런 머스크를 이제 만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와 채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이제 그게 공개 토론은 아니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앨런 머스크가 뭐 잠재적으로 이게 유망하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채굴이 활용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한 50% 정도가 된다면 바로 다시 이제 결제를 재개할 거다. 이제 이런 트윗을 남겨서 또 굉장히 논란을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오펙이냐, 자기네들끼리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냐라고, 이제 그 탈중앙화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오픈 소스 프로토콜인데 이제 왜 너네끼리 이거 비공개 회의를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직 여기 있는 기업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맞습니다. 뭐 해시레이트에 여기가 차지하는 게 뭐 20% 미만인 걸로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투명한 정보, 그리고 이제 채굴이 그동안 가장 데이터가 없는 영역이었잖아요. 굉장히 좀 불투명한 영역이었는데, 요것들을 일종의 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산업, 이게 이제 ESG 리스크가 없는,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제 산업이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있다라는 것도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그 결국에 방금 뭐 대부분의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그 협회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담합이 된다, 뭐 이런 것 관점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응집력을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어떤 표준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채굴 협회에 있는 곳들 뭐 한 10곳 뭐 언저리인데 10곳이 이제 100군데, 200군데가 되어서 되면은 당연히 100군데가 하나의 협회로 움직이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또 분화된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10군데가 모였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어떤 방향의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그게 이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